7월 18일 서희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이후 SNS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관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트윗에 달린 멘션을 소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대부분이 이찍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 자신과 이득만 따지는 30% 이상의 독고다이, 남의 것은 당연히 지 소유물이고 지 것을 건들면 온갖 협박과 조롱과 쌍스러움까지 누굴 닮지 않았나요? 윤가와 김가, 그리고 공천의 눈먼 정치인, 돈과 권력의 개, 언론들, 그들이 이찍.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정치 성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가까운 부당한 민원들로 인한 교권 침해가 이유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 극단적 선택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인간은 복잡합니다. 한 개인의 의식 속에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혼재하며 그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속물 같아 보였던 사람이 가장 숭고한 선택을 하기도 하며 숭고해 보였던 이가 사실은 가장 부정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한 구절은 이러한 인간의 다면성을 함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지른 죄악 이외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죄인에게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찍었다고 다 악인이 아니며 이재명을 찍었다고 다 악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만이 윤석열을 찍은 것도 이재명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투표엔 각자의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극단적인 정치 몰입의 결과 인간을 정치 성향이라는 잣대만으로 편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쟁만이 남은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만든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장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중에 지금 장마 전선이 조금 소강 상태라서 네.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또 뭐 예보에 따르면은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또 다시 다음 주 내내 비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부터 대략 7월 26일 정도까지가 네. 장마 기간에 사실상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고서 근데 장마가 딱 26일에 끝나느냐? 그거는 이제 그때 돼봐야 안다고 네. 합니다. 뭐 그리고 장마 끝나도 간간히 비는 오겠지 뭐. 뭐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이제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흉흉한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수해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네네. 혹은 이제 기사도 뭐 국힘 쪽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보면 이것도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수방을 제대로 뭐 예산을 줄였다는 등. 예산을 줄이고 인프라를 뭐 제대로 안 만들어서 그랬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저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뭐 참 그 개딸이랑 쟤들이랑 뭐가 다른 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 남탓만 하는 거야.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그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고 개딸들은 이낙연 총리 탓만 하고 있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스탠스는 다 원망만 듣는 그런 스탠스야. 아니 개딸들이 웃겨서 그렇죠. 아니 개딸도 지네 뭐 윤석열 탓을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뭐 하긴 하지. 윤석열 탓을 하는데 그 윤석열을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뭐 선거 증기 윤석. 같이 이게 패키지로 그냥 이낙연 전 총리님 머리채를 잡고 그냥 같이 까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금 당원전에 그 더민주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출당 청원도 올라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출당 청원.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 뭐 그러던가요, 진짜. 그거 한 3만 채워가지고 당에서 뭐라고 나오나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뭐 혁신이 같은 데서 지랄해가지고 정말 대통령 한번 출당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 진짜 네. 어떻게 되는지. 3만은 꼭 채워보셨으면 좋겠는데 못 채울 것 같은데 3만은. 아니 뭐
이걸 뭐 진짜 참 뭐라고 이렇게 좀 저급하지 않게 말하기가 어려워. 이건 뭐 진짜 똥오줌도 못 가리고 판단력이 아예 없어. 없죠. 없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질러버리고 나면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만 해버리면 다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착각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참, 그래서 참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멍청해져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홍위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그 모택동 때 그 문화대혁명에 관한 짧게 정리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홍위병들이 웃기는 거더만 진짜. 골 때립니다. 네. 모택동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모택동한테 갔어. 그래가지고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그 버림받아가지고 농촌으로 쫓겨났고 시골로 쫓겨났잖아요. 아이고 진짜. 자기들 쫓겨난 것도 모르고 근데. 그렇죠. 막 자랑스러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참 그래서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또 우리나라도 그 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 진짜로. 뭐 이미 뭐 굳이 민주당 진영이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는 상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당 수준으로 이제 그 바운더리가 좁혀져 있는데 정말로 정권 잡아버리면 국가 차원으로 그런 폐악질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도 뭐 다행이라면 하면 다행인 게 그럴 가능성이 아직 높지는 않다. 뭐 그렇죠. 네, 뭐 이재명이 이제 뭐 그 뒤지네 만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이화영이 진술이죠. 반쪽짜리 진술이지만은 하나 했다고 이제 재판장에서 했다고 그 보도가 나오고 이제 그것도 뭐 어떻게 물타기를 하려고 한지 그래가지고 저기 이화영 부인 시켜가지고 편지도 하나 쓰게 하고 또 이화영 발이라고 편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편지, 구치소에서 나온 편지니까 검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검열 도장이 찍혀 있어요. 7월 20일로. 근데 편지에 보면은 이화영 이제 편지 마지막에 보면 자기 이름 쓰잖아요. 7월 21일 이화영이라고 쓴 거야. 이건 뭐냐고 대체. 20일 날 쓴 편지가 20일 날 검열을 받을 수 있어? 글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조작이거나 아니면 이화영이 옥살이하면서 그러니까 날짜를 착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날 재판이었기 때문에 착각했을 가능성은 난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21일 날 맞춰가지고 누군가 편지를 대피를 했거나 해가지고 이걸 어디서 나온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일단 이재명한테 구두 보고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법정에서 증언한 거죠. 네, 법정에서 증언한 거죠. 법정 증언한 거니까 뭐 이제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뭐 다시 한번 법정에서 물어보면 되겠죠. 뭐. 아무튼 뭐 그래서 간당간당한 와중에 지금 이제 어저께 김건희 엄마가 이제 구속이 됐죠. 최은순 씨. 네, 그렇습니다. 2심에서 이제 다시 법정 구속이 돼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충격받았을 것 같긴 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최은순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레버리지로 조져버리겠다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 좀 오버일 수도 있고 그냥 법원이 판단하기에 저 인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구속시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1심 때 이제 그거고 1심 때도 징역 1년 유죄를 받았고 이게 그거죠. 통장 잔고 위조 사건. 그다음에 이제 2심에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받으면서 이제 법정 구속 상태로 들어간 거거든요. 뭐 이제 어제 그 법정 스케치한 걸 보면은 뭐 재판장에서 들어놓고 난리도 안 했고 진상 부리고 난리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장난 아니었다고. 참 이 양반도 그 자기 사이가 대통령인데 어떤 그 최선의 품위 같은 거 그런 거는 없나 진짜로 이렇게까지 천박한가 사람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게 원래 없던 사람이라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체면 차리는 척이라도 할 그게 있을 텐데 참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나 봐. 진짜로 거의 야만인 수준 같아. 거기서 들어놓고 그러냐고. 뭔가 그 소문 속에 그 동네 조울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이러다가 이제 자기 그 옥살이 시킨다고 자기 딸내미한테 야 이혼하라고 막 그러는 건 아닌가 몰라. 참, 그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그 주말 들어가지고 이제 흉흉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또 신림역에서 살인 사건 난 거 그 기사 보셨어요? 아, 제목만 살짝 봤습니다. 그게 이제 낮에 한 3시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백주 대낮에. 네, 트위터에도 그 신림역에 직접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있으신 분이 올리신 트윗이 있더라고. 지금 신림동 쪽으로 오지 말라고. 네네. 살인 사건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범인은 33살인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4명이거든요.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보면은 20대 남자. 네. 그 나머지 이제 피해자들도 이제 그 뭐 각각의 이제 남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살인 동기가 알려진 건 없어요. 뭐 그냥 이 범인이 전과가 사범 성인 때 저지른 전과가 사범이고 그다음에 소년범으로 이제 소년 시절에 그 관계까지 치면 전과 17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로는 본인이 뭐 세상 못 갔다고 나는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죽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사실 의아하긴 해요. 보면 여러 가지로. 그 뭐 보통 이제 무작위 살인 그러면은 이게 그 피해 대상자를 무작위 살인이라 근데 사실은 무작위 살인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네네네. 그 좀 만만한 상대들을 물색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남자들이라 그러니까 일단 좀 그것도 좀 이상했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죽은 이제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인데 되게 이제 오버해서 그냥 끼워 맞춘 식의 추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표적살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20대 남자를 한 명을 죽이고 네. 뭐 이게 뭐 청부를 받은 거든 아니면 뭐 어떤 사적인 원하든 뭐든 간에 이제 20대 남자를 죽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자 3명을 무작위로 공격한다. 상해를 입힌다.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가 무작위 살인 사건으로 프레이밍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죽이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버리면 경찰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어떤 관계성 같은 걸 안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살인 동기가 묻혀버리고 그다음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버리면 감형될 가능성도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살인 동기도 덮고 어떤 그 감형도 받기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저지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청부라 그러면은 뭐 돈이 오는 흔적이라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뭐 수사하면 나오겠지, 그것도 결국은. 네. 대신 이제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백주대낮에 갑자기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되게 흉흉했고 어제 이제 그것도 저녁 때 다들 긴급 재난 문자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제 괴소포 지금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추적된 바로는 보면 타이완 경유해가지고 이제 발송지가 타이완으로 된 그런 이제 해외 그 우편 그 소포들이었는데 노란 봉투에 들어있는. 근데 이제 그 최초 발송지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타이완 경유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 불특정 다수들 대상으로 이제 날아오는 거죠. 뭐 주문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해외에서 이제 노란 봉투 소포가 와가지고 뜯어봤더니 뭐 이제 무색무취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실신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뭔지 뭐 성분 분석 중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좀 다른 경우인데 이제 또 이런 봉투인가 싶어가지고 주문 안 했는데 그렇게 온 소포들이 있어가지고 신고 제보가 들어간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해외 쇼핑몰 같은 데서 자기들 실적 올리려고 페이크로 이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봉투에다 그냥 뭐 아무거나 대충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 뻥튀기 하려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주문하신 거 아닌데 뜬금없이 해외에서 소포가 날아오면은 일단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저도 그동안 메일로 이제 물건 근래 한 1년 동안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 그 쇼핑 메일이 많이 날라왔었거든요, 몇 개.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그러고 다 무시를 했어요. 저는 이제 스팸에 피싱이라고 생각했거든. 네네. 그 링크 누르면 또 이상한 데들이 가가지고 돈 빠져나갈까봐. 돈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거 심어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냥 메일을 무시했는데 며칠 전에 또 이제 세관이라고 문자가 한 두 통 정도 저한테 날아왔었거든요. 근데 난 그것도 무시했어. 이것도 틀림없이 피싱이다 그러고 내가 물건을 시킨 적이 없으니까. 네네. 내가 어쩌면 나한테도 그런 거 날아오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물질이 뭔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펜타닐 있잖아요, 마약 중에. 네네. 펜타닐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경찰이 마약 수색하다가 펜타닐을 찾아냈는데 이걸 취급을 그 펜타닐 적발할 때 이제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장갑도 끼고 취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되게 그게 그 약효가 강해가지고 피부로도 접촉하면 잘못하면 흡수돼가지고 순식간에 중독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 경찰 바디캠에 찍힌 영상 하나가 도는 게 있는데 보면은 차 트렁크에 이제 펜타닐이 있거든요. 트렁크 열고 이제 경찰이 수색하다가 한 명이 쓰러져 버려 바로. 그 순식간에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행히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응급 키트를 가지고 다닌대요. 워낙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해독제 같은 걸 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 정신 차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것도 혹시 펜타닐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모로 좀 많이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참 이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이 지금 사회 뭐 안팎으로 이렇게 좀 불안하고 흉흉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네, 뭐 개인적으로라도 각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각자 네. 조상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짧은 단신들은 이 정도로 전하고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우공이사님, 미어캣이 되고픈 리짜이밍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격 점검이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달품 농장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그 지지난주에 했던 그 웰컴퓨터 이벤트.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방송하면서 제대로 강조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달품 농장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숫가루였잖아요. 네. 이게 아무튼 먹는 게 이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그 뭐지 유선 헤드셋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도 있고 별로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필요 없으신 분도 꽤 있을 거란 말이니까 그게 호불호가 갈릴 거란 말이야. 근데 네. 이제 달품 먹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숫가루니까 이건 뭐 먹는 거니까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33분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어요. 네,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자정에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추첨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되신 분이 두 분이 나왔어요. 달바라기님이랑 호랑이와 사자님이 이제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예,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제 제가 요번 주 이제 에피소드 올리면서 다시 또 공지에 이제 붙여놓겠지만은 요 BOTLENEK 골뱅이 gmail.com으로 이제 당첨하신 분의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이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미숫가루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달품은 농장에다가 전달해서 미숫가루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웰컴퓨터 경품 유선 헤드셋 당첨되신 분이 이제 HBJ님이신데 아직까지 메일이 없으세요. HBJ님 그 댓글은 또 요새 최근에도 계속 종종 달아주시는데 왜 안 보내주시지? 이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대댓글로 네. 주소 보내달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허허. 필요 없으신가? 뭐 다음 주까지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다른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죠. 네네네. 필요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달품은 농장 이벤트 결과 이렇게 알려드렸고 달바라기님, 호랑이와 사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현재는 잠깐만 오란땅 어떻게 됐어? 오란땅 재개했습니다. 재개했고 오늘부터 생산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아, 네. 이번 주말부터. 네. 네, 그래서 머랭쿠키와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구운 약과,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 광고주분들이 이제 이 이벤트에 이렇게 재미를 들이셨는지 라만까까에서도 이제 이벤트를 이제 협찬을 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지 에피가 이제 월요일 날 나가는 걸로 치면은 네. 이번 주에 또 댓글 이벤트가 이제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참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식은 이제 동일합니다. 금요일 자정까지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2분 추첨해가지고 라만까까에서 제공하는 기프트 세트를 드립니다. 2분께. 네. 기프트 세트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건가? 예, 종합적으로 적당한 양으로. 이거 이제 드시고 나면은 고객이 되시겠네. 안 드셔보신 분이라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하나는 딱 꽂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댓글 이벤트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제 사실 이제 폭우가 내린 건 지난주인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좀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을 봤을 때 한번 좀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 폭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들 이제 체감하셨겠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 그러니까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온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시기에 내린 비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비에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대체로 이제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충청권 같은 경우는 누적 강수량이 654.4mm였다고 합니다. 이게 평년 누적 강수량이 요 시기에 누적 강수량이 238.4mm였으니까 2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평년에. 그리고 이제 강수일수 비온 날짜도 따져보면은 요게 25일부터 16일까지니까 대략 한 20일 정도 되죠. 네. 요 기간 동안에 강수일수가 15.2일. 한 닷새 정도 빼고는 계속 비가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평년도 이제 이 시기가 보통 장마철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면 한 11일 정도 오는데 강수일수도 4일 이상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수일수만 따져봤을 땐 역대 2위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호남권은 누적 강수량이 614.3mm이고 이것도 이제 호남권의 평년 누적 강수량이 251mm이기 때문에 2배를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3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강수일수는 17.3일. 네네. 그래서 이 강수일수 같은 경우는 역대 1위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이제 관측한 1회.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도 누적 강수량이 481mm이고 평년은 238.3mm이기 때문에 이것도 2배는 되는 거죠. 평년에 비하면은. 네네. 강수일수도 16.5일이고 이것도 영남권에서 이제 관측한 1회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게 온 거예요. 지난주에 비가. 이게 지금 충청, 호남, 영남 이 세 권역, 그러니까 대체로 남부지방이죠. 네네. 남부지방에만 그냥 잔뜩 온 거예요. 뭐 근데 서울도 오긴 계속 왔으니까. 여기만큼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강수량은 그런데 비는 같이 왔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피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일단 이제 사망자, 실종자, 인명 피해를 보면은 사망자는 경북이 21명이었고 그다음에 충북이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 그리고 실종자는 경북 6명, 부산 1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보면 어디였지? 술 안 드셨던가? 이렇게 50대 남자분이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한다고 뛰어들었다가 강물 불어나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 충청도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수해 피해자 같은 수해 이제 직접적으로 수해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수해 대피자 이분들이 이제 물 들어와서 대피를 하셨다가 다시 집으로 복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수해 대피자 같은 경우는 8,5가구에 12,709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 집에 복귀 못 하시고 이재민이 되신 분들은 3,771가구에 5,672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실질적인 재산 피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났냐는 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되지를 않아가지고 보통 이런 건 이제 피해 액수로 좀 봐야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임명을 제외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굳이 아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도로 뭐 파손된 개수도 한 몇십 개 되고 유실된 다리도 꽤 많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안타까워하셨던 게 이거였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네네. 이게 이제 뭐 기호를 보면은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에 이제 그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이 이제 제방이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차도로 이제 그 붕괴된 하천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차량이 16대가 침수가 됐고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현장에서 9명은 구조가 됐는데 7월 18일 오전 기준으로 보면은 사망자가 14명이고 부상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당국은 당시 이제 신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은 그 신고를 바탕으로 그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버스 승객이나 차량 운전자 등이 이제 갑자기 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고립돼가지고 지하차도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변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참사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들에서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유에 관해서는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통통제 부재. 네네. 이게 그 15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4시 10분경에 미호강에 이제 홍수경보가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이제 관할구청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이거 지금 이제 그 강 범람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교통통제 필요하다고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는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계속 그 서로 말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수통제소에서는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네. 관할구청에서는 우리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네.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뭐 수사되면서 보면은 이 그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이제 그 전달받은 경보를 전달받았는데 제대로 지금 통제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8시 40분경에 그 미호강 인근에 뚝이 유실되면서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이제 지하차도로 쏟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교통통제가 아예 없었으니까 행정당국은 대체 뭘 했냐? 그렇게 충분히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보면은 배수 펌프가 미작동에 있다. 이걸 이제 이유로도 꼽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지하차도 당시에 이제 이 오송 지하차도에 보면 배수 펌프가 4개가 설치가 됐었어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펌프가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 시간당 강수량 188mm까지 커버할 수 있는 펌프였거든요. 대용량 펌프라고 봐야 돼요. 이 수준이면은. 이게 분당 그러니까 펌프 하나당 분당 3리터 정도 아니 네. 3톤 네. 3톤의 물을 뽑아낼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4개니까 한 1분에 12톤의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했으면은 그래도 그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이 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당초 그 보도에 따르면 그냥 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됐다 그렇게만 설명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좀 더 분석 결과가 나온 바로는 보면 펌프 자체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배전반을 지하차도 아래쪽에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전반 쪽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펌프에. 꺼졌네. 네, 그래서 펌프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예 배수 펌프는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빼낼 방법이 없었던 거지.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이유로 보면은 또 이제 제방 관리가 부실했다. 이걸 또 이제 많이 이제 이유를 두는데 이거는 그 인근 주민들이 계속 그 장마철 즈음 돼가지고 이제 계속 구청에다 얘기를 했대요. 저거 지금 제방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저게 그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설치됐던 제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헐리고 그래서 지금 이 올해 장마를 대비해가지고 임시로 뚝을 네. 네네. 쌓아놨는데 네. 그게 영 부실하다고 이제 주민들께서 계속 네.
행정 당국에다가 신고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 이제 미호천교, 그러니까 미호강 다리를 이제 신축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새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임시 제방이 영 미덥지가 못하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그냥 이제 뭐 묵살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지만은 구청에서는 전혀 이제 뭐 그 조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고 당일 오전 7시경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호천교 신축 공사 그 부분에 이제 임시로 쌓아놓은 제방 쪽에 이제 보강 작업한다고 인부가 6명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거기서 이제 보강 작업을 대충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방청 상황 보고를 보면은 오전 7시 51분경에 최초로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해요. 이 미호천 제방이 무너졌다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제보하신 분이 이제 현장을 계속 보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한 7시쯤부터 인부가 6명이 붙어가지고 그 이게 작은 마대 있잖아요. 네네네. 모래 담는 마대. 그쵸. 그걸로 이제 임시 제방 좀 보수하고 있더라.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중정비가 한 대 와가지고 좀 거들고 그러다가 갔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는. 중정비가 한 몇십 대나 와야 될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했으니까 불삭기로 막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 와가지고 삽질해가지고 뭐 마대에 머리 좀 담아가지고 쌓고 그다음에 장비를 약간 다진다고 해가지고 대리는 아니었던 거지 애초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원인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봤지만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조치됐어도 사실은 인명사고는 적어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나름의 뭐 납득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적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뭐 보면은 배수 펌프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배전반이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동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용량은 애초에 88mm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날 당일 이 오송 지하도 부근에 내린 비를 보면 강수량이 33m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펌프가 작동했으면 이 내리는 비는 충분히 커버하고 한참 남아도는 수준이었다는 거지. 근데 작동을 못했는데 배전반을 그럼 왜 지하에 설계를 했냐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이게 이 배수 펌프를 설치한 개념이 뭐였냐면은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차도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으니까 그렇죠. 네. 빗물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지고 네. 차야는 거를 네. 그것만 상정을 네. 한 거지. 이 88mm라는 게 우리나라 그 기상 관측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또 시간당이잖아. 시간당 네. 83mm잖아요. 그 2020년인가 부산에서도 한번 지하차도가 이렇게 잠겨가지고 한 명 죽은 적이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인가? 네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린 비 강수량이 81mm였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오송 지하차도에 배수 펌프 설치할 때가 그 궁평 사고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고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내릴 수 있는 비의 어떤 맥시멈 이 수준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비 내릴 일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그 배수량을 확보한 거예요. 이 펌프를 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리는 비에 관한 대비는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못한 거지. 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될까. 네. 그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마침 지금 그 인근에 있는 다리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바람에 제방 중에 일부가 임시 제방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이 펌프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탓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고가 네. 이제 알려지고 나가지고 도청 관계자였는지 아니면 그 구청 관계자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설명하는 게 네. 자기들은 CCTV로 계속 그 지하차도 안에 물이 차오르는지 아닌지를 CCTV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방에 대한 염두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주변의 상황을 파악을 했다면은 사실은 제방을 더 유심히 그렇죠. 관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딱딱한 매뉴얼에만 의존한 방식으로
관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방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네. 이제 제방은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7시부터 대략 이제 인부 6명이 투입됐다 그랬잖아요. 네, 아침 7시에. 이게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 당일날 할 게 아니라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부터 이제 제방에 대한 보수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게 맞는 것이고.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4시 30분에 이제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제대로 접수를 못해가지고 교통 통제를 못했다고 하는데 7시에 사람 보낸 거 보면은 그즈음에는 파악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날이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15일이. 네. 토요일 아침에 급하게 인부를 구하려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일단. 그렇죠. 네. 네. 뭐 더구나 비가 왔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현장에서 조달하려면 결국 인력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인부들 급히 빼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이제 겨우 수급한 인력이 한 6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장비가 한 대밖에 안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비 소비를 못 한 거야. 그렇죠, 이날 그렇죠. 당일날 급하게 소비를 하려고 하고 토요일 아침에 급하게 소비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더더욱 소비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땡겨온 게 7시쯤 돼가지고 인부 6명 오고 그다음에 장비도 이제 늦게나마 그렇게 와서 하는 척하다가 갔다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급하게 조치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비가 그날 하루만 온 게 아니고 이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그 임시 제방에 관한 조치를 취했으면은 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이거 그 펌프 관련해 가지고 이 이제 배수 펌프 문제였다는 기사 나오고 나니까 또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거 문재인 정부 때 이 오송 지하도가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건데 이거 대충 만들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적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송 지하도 착공이 2016년이에요. 그러면 설계는 박근혜 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 펌프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전반 위치의 문제였단 말이지. 그러면 이건 이제 설계 미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펌프를 부실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설비를 부실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이 안 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건 박근혜 정권 때 실수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당시 충북도지사는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었지. 2018년때 바뀌었으니까 이시종 지사로.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 문재인 정부 머리채 잡는 거 당신들 팩트 체크도 안 된 팩트가 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채 잡는 거는 온당치 않다. 뭐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영환인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 양반이 또 이제 망언을 많이 뱉었는데 뭐 당일날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뭐 내가 당장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간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윤석열 따라쟁인가?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책임자가 대체 왜 필요하냐고. 도지사 뭐하러 됐어?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는 네. 거 아니야. 그래 뭐 김영환 당신 능력으로는 현장 그 당일날 가도 달라지는 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그밖에 안 되면 도지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그 TMI라면 TMI일 수 있는데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그런 이제 뭐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차에 그러니까 차가 잠길 만큼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네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차가 버틸 수 있겠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차 바퀴 그러니까 그 차체에 물이 안 닿고 차 바퀴만 잠긴 수준 그러니까 한 지상에서 한 30cm까지 그 정도까지 물 차면은 차 버리고 와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반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물에 더 취약합니다.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나 이제 흡기 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면은 물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차들은 거의 그 전자 제품에 가깝기 때문에 밑쪽으로 들어간 배선에 물이 다 닿아버리면은 차가 순식간에 멎어버려 그냥 차가 서버려요. 그냥 엔진에 물이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물이 웬만큼 간당간당한 좀 이거 뭐 이렇게 차 바닥으로 물이 들어온 건 아닌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물 차오르는 게 보이는 정도면 그냥 차 버리고 나가신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 물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직진하지 말고 후진해야 돼요. 직진하면은
흡기적으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엔진이 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탈출을 하려고 하면은 돌파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후진기에 넣고 후진으로 쭉 빠져나오는 게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웬만하면은 차 버리고 나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지하차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빠져나오신 네네. 이렇게 직진하면서 이렇게 그분 올라오신 분, 차 돌려서 나오신 분이죠. 예, 역주행하신 네, 분도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주행하시는 분 앞에 올라가신 분인가? 이제 그분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차가 멈출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그분은 아예 이렇게 그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네. 창문을 아예 미리 열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빠져나오려고. 네, 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릴 수 있으니까 물이 순식간에 네, 차오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근데 이제 그 뭐 도로 상황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차를 그 상황에서 차를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게 차 버리면 뒷차들은 못 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추가 피해는 막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 차를 버리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하다고 보고 아니면은 여건이 되면 가급적 후진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네, 전진해서 돌파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차를 참 이런 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험할 일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 없으니까 진짜 네.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뭔가 찜찜하다 싶으면 그냥 차를 버리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 요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 자동차는 전기 제품입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고, 그래서 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물이 조금만 차오르도 차가 안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현명하다. 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우리가 싫어하는 시민언론 민들레 여기서 좀 웃기는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제가 이제 이 시민언론 민들레 여기를 이렇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제가 그 구글에서 뭐 뉴스 같은 거 이렇게 가끔 푸시가 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오랜만에 민들레를 푸시를 해주더라고요. 그 뭐 경제 쪽으로 많이 보셔서 그런가? 네네네. 그런 거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뭐 비슷한 키워드가 겹치거나 이러면은 네. 이제 푸시를 해줘서 알려주는데 시민언론 민들레를 이렇게 푸시를 해주더라고요. 구글 좀 문제인데 이걸 지금 언론으로 취급하고 지금 언론으로 취급한다는 거 아니야 구글에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오랜만에 봤죠.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저격을 하는 그런 칼럼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민들레 편집위원 뭐 누구라고 합니다. 네. 네. 나는 유시민인가 하고서 유시민은 이거까지 못 건드리지. 아니야, 그 아저씨 경제 또 막 숟가락 잘 얹어요. 지금 그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근데 그 민들레 최백원도 필진 아닌가? 필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네. 이런 건 최백원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그게 더 격이 맞죠. 네. 근데 이제 편집위원이 쓴 글이다. 네네.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 금융통화관리위원회인가? 잠깐 뭐 금통위가 뭐였더라?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네. 그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열렸어요. 7월 13일에 열렸고, 네. 그게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에서 더 인상하거나 인하하진 않고 그대로 당분간 동결한다. 네, 네. 동결할 예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발표를 하고서 그런 다음에 항상 이 한국은행 총재가 보통 기자들한테 질의응답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부 내용이 이 편집위원한테 매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심기를 많이 건드린 것 같아. 네, 뭔가 네. 건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칼럼에 올라온 질의응답의 일부를 보면 일단 기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6월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건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네.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네. 이런 대답인 겁니다. 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70년 동안 쭉
우상향 계속 상승해왔다. 네. 다만 일시적으로 IMF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몇 가지 이벤트 네. 그들이 생길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이제 꺾였었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증가해온 추세다. 네. 이게 더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불안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것을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 뭐 역전선해난,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미시적으로는 자금 흐름 물꼬를 터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인 대응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 되게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정교한 정책 대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긴축을 이어나가고는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출이 늘면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총재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고 다만 금융 불안정이 생겼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됐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정교하게 양쪽을 다 보면서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정부 역전세난 대책이 가계부채를 늘린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건 사실이다. 네. 하지만 이거는 미시적으로 자금 순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는 불만 없다. 네. 그다음에 이 자체가 거시적인 통화 정책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은 쭉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기존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은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한쪽에서 돈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거시적인 통화 정책과 상충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의 효과를 해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평가는 나중에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이 총재의 대답입니다. 네. 이 질의응답 부분이 이 민들레 편집위원한테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칼럼에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제목으로. 네. 이 총재도 부동산의 인질이 된 것인가. 이제 편집위원 이 사람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PF 문제나 역전세난이나 네. 이 새마을금고 사태 같은 이런 것들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휘발성이 매우 낮은 재료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PF 좀 넘어가도 되고 새마을금고도 좀 뱅크런 좀 일어나가지고 뭐 몇 개 망해도 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막 도미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냅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니까 이런 부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일부 그 부동산 PF에 투자한 증권사들을 좀비 기업화 시키는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것들 살려놨다 이거죠. 아니 새마을금고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지 않나? 그 새마을금고 엎어지면은 특히 새마을금고 보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방에 그러니까. 예,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금리도 조금 한 5%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행 같은 거잖아요. 네. 새마을금고가. 그러니까 저축은행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래돼가지고 친숙하기도 하고. 새마을금고 털리면은 진짜로 큰일 나. 이거 그 노인분들 쌈짓돈 넣어놓은 분들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건 뭐 새마을금고 그냥 좀 털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이게 휘발성이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이제 그거부터 지적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보면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막 대출 해줬다가 연체율 늘어나니까 은행 몇 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도미노처럼 번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급하게 회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집 샀던 사람들은 다 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고. 네. 은행은 또 은행대로 이제 부실채권 회수가 안 돼가지고 또 은행들은 엎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휘발성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의심이 들고 이게 휘발성이 낮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가 없어요. 칼럼이 근거가 없잖아. 그냥 좀 망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는 거잖아. 갑자기 거기서 그냥 급발진으로 딱 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난 그래서 이게 이 글이 좀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로따로 좀 보면은 부동산 PF 같은 거 이런 게 한꺼번에 주저앉으면은 뭐 그냥 돈 많은 애들이 투자 실패해가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부동산 PF로 민간 부동산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애들이 이렇게 막 망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주택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빚 땡겨가지고 다 투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줄이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금 모아다가 그거 프로젝트화 시켜가지고 하는 게 이게 부동산 PF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막 넘어가면은 공급이 안 돼. 주택 공급이 안 되면은 그러면 또 가격 오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 이 사람이 원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하락,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렇게 뭐, 좀 망하는 게 왜 부동산 안정화랑 연결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 망하면은 다 망하는 거니까라고 이제 그렇게 배짱 튕기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자들만을 배불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공급이라는 거지. 똥배짱 튕기면서 야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우리 망하게 냅둘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개기면서 어떻게 뭐 공적 자산들을 빨아먹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걔네들이 배짱 튕기는 거는 꼴보기 싫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악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그 자체로 돌아가는 순환되는 경제 구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이랑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걔들을 어떻게 좀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지. 그냥 단순하게 악으로 규정하고 그냥 척결하면 세상이 깨끗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편집위원이 주장한 역전세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역전세난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돈 많은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민간 소비 여력이 확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돈 못 돌려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임차는 진짜로 거리로 나앉는 수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편집위원이래. 자칭 언론사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이창용 총재 말대로 이런 양쪽 면을 모두 바라보면서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정책 당국자들이 맞아요. 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금융권의 뭐 은행 그 분석가들이라든지 이런 편집위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들도 주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수많은 교수님들 뭐 이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잘 본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 당국자들입니다. 정책 당국자들. 한국은행 뭐 아니면은 뭐 기재부 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한은 같은 조직은 사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은의 어떤 개혁 조직은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스테이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진보 지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진보 실력 키워야 된다고. 그렇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
님께서도 먼저 하셨던 얘기죠.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게 기반이 없어요. 지금 요 칼럼에서도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들 다 좀 날려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없어. 그냥 내 기분이 그러니까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이 자기들 그 민들레 그 구독자들은 야 만말이다.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동의를 할지 몰라도 이거 진짜로 이거 뭐 그래서 토론 한번 해봅시다라고 나오는데 토론 자리에서 이딴 소리 하면은 완전 개 처발리는 거지. 개 처발리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처발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은 좀 치밀하게 논리를 만들고 어떤 근거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하는 게 이게 그 2021년 국정감사 때 나오는가 그럴 거예요. 네. 그 피케티 지수를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피케티 지수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총 자산을 네. 그러니까 국가나 어느 뭐 국가 단위로 하면 되겠구나. 국가의 네. 총 자산을 국민 총 소득으로 나눴을 때 그게 몇 배 되느냐. 1년간 그러니까 총 소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10이다.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다 살려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가 10년 동안 소득을 모아야지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을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한마디로 뭐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네. 이런 식의 자산만 증가를 하고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 않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땅이 돈을 다 빨아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위험하다. 네. 이런 게 이제 이 한때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줬던 네. 네. 그 프랑스의 피케티 교수의 네.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 그거를 이제 피케티 지수라고 하고 네. 뭐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일본이 그 추락할 때 그 직전에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올랐을 때가 한 9.8 정도였다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12를 넘는다. 네. 네. 12를 그러니까 2021년 기준일 거예요. 네. 네. 10일을 넘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편집위원이 가지고 와가지고 네. 우리나라 위험하다. 미국은 뭐 5.8이고 뭐 캐나다는 네, 네. 몇이고 뭐 프랑스도 뭐 8은 안 넘고 일본은 이제 한번 자빠졌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8점 몇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1을 넘네. 우리나라 큰일 났네. 이러니까는 야 이거를 숫자를 피케티 지수를 낮춰야 되는데 이창용 총재는 정부가 이 부동산 지키려고 돈 푸는 거를 찬성을 하냐 이 큰일 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기사에 이제 나와 있는 요 피케티 지수 그 주요 국가별 네네. 그 이제 피케티 지수 이제 비교한 거를 보고 저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피케티 지수가 높을까 그러면은 그걸 네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책 실패를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피케티 지수라는 게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돈을 다 얼마나 빨아먹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이 돈을 빨아먹은 비율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뭐 일단 뭐 물건이 비싸면은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딸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이 수요가 딸리려면은 수요가 커서 공급이 딸리고 공급이 네. 딸려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이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차원에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게 이게 이제 그 각국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 그러니까 인구 밀도 수치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515명이 삽니다. 1제곱킬로미터 안에. 일본은 334명, 영국은 255명, 프랑스는 114명, 캐나다는 4명, 미국은 35명이에요. 근데 아까 네. 이제 그 피케티 지수 주요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프랑스랑 비슷한 수준이었나? 보자. 그렇지. 캐나다는 프랑스랑 비슷한 프랑스 다음이 캐나다구나. 프랑스가 요
피케티 지수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5.2, 프랑스는 9.3, 캐나다가 8.0, 영국 6.0, 일본 8.7인데 한국은 11.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 랭킹을 따져보면 캐나다를 제외하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캐나다는 왜 좀 이렇게 이 인구 밀도는 4명밖에 안 되는데 피케티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냐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걔는 너무 예, 그 북쪽으로 가면 다 북쪽에 있어서. 추워가지고 그 뭐 막 벌판에 한두 명 사고 그런 동네들이 많단 말이야. 실제로 캐나다 지도를 쭉 펼쳐놓고 인구 분포도를 따져보면은 남쪽으로 쭉 걸쳐가지고 그렇죠. 미국과 맞닿는 예, 곳들. 사람들 빠르게 모여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캐나다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고지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땅값은 틀림없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밴쿠버니, 뭐 네, 몬트리올이니, 뭐 그런 지역들 주요 도시들. 예, 토론토 뭐 이런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피케티 지수가 높은 거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뭐 일단은 수도권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과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예, 네. 구조적으로 동고서저 서저에 네. 그러니까는 동쪽은 산이 많고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상당히 그래도 한정적인 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단순히 이걸 정책 실패만, 그러니까 물론 피케티 지수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든가 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지만 이걸 단순히 정책 실패다. 그동안에 뭐 부동산 지상주의로 정부가 운영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단순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지 여건, 우리나라 입지 조건상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부동산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겨먹은 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프랑스가 또 의외로 되게 높네요. 그렇더라고요, 따져보니까. 프랑스도 땅이 그렇게 안 커서, 땅덩어리가 그렇게 안 넓어서 그런가? 아, 프랑스 크죠. 좀 큰가? 크죠. 프랑스 그 유럽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크죠. 좀 유럽 지도에 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 프랑스를 괜히 유럽의 중국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인구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랑스 뭐 요즘 출생률도 증가하고 하면서 유일하게 하니까, 다시 출생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나라죠. 프랑스가. 어쨌든 프랑스가 정말 땅으로 보면은 유럽의 혜택을 혼자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와인도 잘 나오고 그러겠지만. 네. 땅도 넓고. 그러니까 걔네들 막 일도 안 하고. 점심 때 막 와인 마시고 막 한참 쉬고 막. 아니 그렇게 팔자 좋은 새끼들이 왜 식민지 털어먹고 그러고 사냐 치사하게. 자 그래서 아무튼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뭐 정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의 어떤 부동산 지향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가 기형적으로 갔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부동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여건이 있다.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최대한 냉정하게 보고 이 안에서 방법을 찾아 나갈 생각을 해야지 부동산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민들레 이 필지는 과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이 칼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기존의 자기 세계관이 너무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선악을 확실하게 구분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악으로 만들어가지고 몰아붙이려는 생각만 하지 진짜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고용진 의원실 자료 이 피케티 지수 자체가 네. 과연 그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뭐 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잘 나가고 있다던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피케티 지수를 이렇게 인용하는 것 자체를 거의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뭐 OECD라던가 뭐 IMF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국가 경제 지표로 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네. 그게 이제 뭐 국민 총소득이 되기도 하고, 뭐 GDP가 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양극화 지수, 뭐 이런 거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랜만에 얘기하려니까. 지니 계수. 네. 지니 계수. 뭐 지니 계수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피케티 지수가 막 널리 쓰이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뭐 그 피케티 교수가 각광을 받은 것도 이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지는 거는 경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융권이 막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가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양극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던 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피케티 교수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네, 널리 인용이 됐던 거지. 이 피케티 지수가 뭐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막 칼럼을 쓰면서 화를 내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자가 결국은 주장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네. 표현이 멋있습니다. 피와 살이 튀지 않는 구조조정 없이 네. 디레버리징은 불가능하다. 네. 피와 살이 튀어. 그러니까 막 부동산 PF 막 넘어가고 막 네. 자빠지고 막 근데 이제 구조조정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함께하던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될 놈 될 놈한테 밀어주고 그다음에 안 될 애들은 그냥 좀비 기업화돼서 막 그냥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버티지 말고 네. 너희들은 이제 정리해서 네. 이제 손 털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애들한테 몰아준다. 네. 이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다 죽일 수도 없고 네. 반대로 다 살릴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막 뭐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피와 살이 튀 에이. 피튀기게 구조조정. 근데 이런 표현은 원래 그 좌파 성향 애들이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이런 구조조정 보통 좌파 스타일 하면은 화끈한 이렇게 돈 뿌리기 뭐 아니면 뭐 혁명적 개혁적 뭐 그런 얘기를 써야 될 텐데. 예, 뭐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어떤 자연 법칙적으로 네네. 레버리징 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수요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장이 제 주장이 비춰보면 지금 디레버리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인구 감소하고 있잖아. 출산율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의식하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지금 너무 많이 살고 있다. 이게 그 어떤 집단 의식 속에 집단적인 무의식 안에서 같이 가는 흐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그런 주장들이 네.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구 글로벌 관점으로 봐도 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된 게 다 이게 너무 많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덜 낳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레버리징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화량이 2023년 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고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축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네. 공급한 거는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는 있지만 지금 네. 일시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에 있지만 어떤 전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영향을 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얘기가 저는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한은의 의지대로 이제 통화량은 조절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정부가 개입했지만은 그 개입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영향력은 네네.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도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속도가 좀 미국이랑 똑같이 속도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지. 네. 어쨌든 물가 상승률도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네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그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히 뭐 허수아비에 세워놓고 이렇게 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존의 세계관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나이 들어가지고 꼰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경제 공부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나보다 더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그리고 너무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겠지만은 이 바닥 경제 특히 경제 담론에 대해서 저는 그 불신을 저한테 크게 불신을 심어주게 된 두 사람이 있거든요. 우석훈이랑 선대인. 네. 우석훈 선대인. 네네. 그 인간들 때문에 이제 이쪽 뭐 진보판에서 뭐 경제 이야기하면은 다 거르게 됐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편하죠. 그 부동산 망한다 하는데 안 망했잖아. 네. 안 망한 건 정부 탓이야. 네.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네 오랜만에 네 진영 경제, 네. 진영 경제 논리 네.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소식을 한번 봅시다. 이번 주 이제 김어준이 조금 오랜만에 좀 언급이 됐어요, 많이. 네네, 김어준 씨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네. 자 이제 7월 18일 날 그 서울 동부지법 민사 3 단독 정민경 판사가 이제 판결 하나를 내렸어요. 민사 사건에 대해서. 이건 이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당시 뉴스공장이겠죠. 네. TBS.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이거 이 당시 굉장히 유명했죠. 네. 네. 이거 막 특종이라고 단독이라고 엄청 터뜨렸죠 이때. 김어준. 그래가지고 유시민은 뭐 자기 뭐 계좌가 네. 무슨 검찰이 털었다. 네, 뭐. 검찰 털었다 네, 했다가 네. 뭐 미안하다 그랬지. 그렇지. 사과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언급된 그 전 채널의 기자 이동재가 이제 김어준을 상대로 1억 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때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 그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원고 일부 승소로 이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1억 베팅했는데 500밖에 안 5만 원에서 됐네. 손해배상 1억 베팅해도 1억 나오는 경우 없죠. 뭐 한 1,000만 원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가 작년 2월에 형사고소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성북경찰서에서 김어준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시켰는데 검찰이 재수사 요청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재수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찰은 지금 이제 김어준을 추가 조사를 위해서 그 추석 요구한 상태라고 해요. 이거 애초에 성북경찰서에서 뭉갠 게 저는 좀 마뜩치가 않아요. 그러게요. 김어준이 그때 좀 방구 좀 낄 때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좀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이렇게 눈치 보니까 네. 경찰한테 뭐 수사권 보장해 주려고 해도 영 미덥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김어준이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 텐데 그런 거 없어 보이는데 딱히.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김어준 씨는 일단 손해배상 500만 원은 뭐 김어준한테는 껌값이겠지. 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내려진 거 이 자체에 좀 의의를 둘 필요는 있다. 네네. 그리고 뭐 지연 손해금이 있으니까 네. 500만 원 플러스 알파겠네요. 뭐 그렇긴 하겠죠. 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7월 20일 날이 이제 또 이번 주 또 좀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를 하나를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김어준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 그 김어준의 겸손을 흔들다 뉴스공장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서희 초등학교 이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다는 것인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네가 알고 있어?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스공장 이게 7월 22일 뉴스공장 초반에. 그랬다가 이제 그
뉴스 공장 초반에 저렇게 질러놓고 이제 뭐 그 뉴스 공장 진행하는 사이에 또 이 작가들이 뭐 추가로 좀 사실관계 파악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합 뉴스 공장 말미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부정확한 정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말꼬리를 살짝 흘리면서 끝냈어요 그날. 네. 사락을 깔고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김호준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다 뭐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얘기입니다. 그 저희 초교 이제 교사분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유력한 정치인의 정치인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유력한 정치인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온라인상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호준이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근거가 없어. 없지. 만약에 정말 취재를 했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한기호 의원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긴 한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애도 없고 저학년인 애도 없고 뭐 손자 같은 경우는 중딩이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기호 의원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났거든. 근데 당시 김호준이 뭐 자기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취재를 했다면은 전화 한 통화하면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한기호 의원한테 하든지 아니면 의원실에 전화를 하든지 뉴스공장 뭐 스텝도 많이 붙어 있잖아. 김호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뭐 취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취재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그 모여가지고 하니까 그 취재를 했다면 그냥 온라인 게시판 글 올린 거 퍼온 거를 취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거의 그 수준이죠 지금 네. 상황이. 그래서 이제 김호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힘 측에서 당일날 이제 반박 성명을 냈고 그 다음에 21일 날 바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김호준을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기호 의원하고도 뭐 협의해가지고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는 이제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기호 의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해. 왜냐하면은 김호준이 한기호 의원을 직접적으로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전날 이제 국민의힘에서 성명을 낸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다음날 이제 이 7월 21일 날 뉴스공장에서 김호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그 전에 미리 안 했어야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한 통화면 끝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는 뭔 추가 취재고 지랄이고 자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이제 김호준을 그동안 많이 김호준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네네. 많이 보던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취재한 게 있는지도 의문이고 게시판 퍼온 게 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추가 취재해가지고 다시 뭐 후속 보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한두 건도 아니고 김호준이 변주군 막 한참 울리고 나가지고 제대로 네. 마무리를 지은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그 예전에 저기 이명박 때였나 그 국정원 요원 하나 그 마티즈에서 그 연탄 펴놓고 이제 빨간 마티즈 사건 있었잖아 왜? 네네네. 그때도 막 뭐 CCTV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뭐 엄청 썰 쭉 풀어놓고는 후달리니까 왜냐면 그냥 그 썰밖에 없었고 당시에 보면은 네네네. 뭔가 이렇게 그 입증할 만한 자료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차원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뭐 추가로 또 뭐 내가 알고 있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취재해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던져놓고는 그 뒤에는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가서 이야기가 없어요. 깜깜 무소식이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썰만 던져놓고 빠져나간 적이 한두 건이 아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으로 반박을 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호준도 뭐 머리가 없는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 씨발 좆됐다 싶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을 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은.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 좀 성급하게 판단했다 적어도 뭐 자기 취재가 부실했다라고까지 뭐 시인은 못할지라도 좀 판단이 성급했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사과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김호준은 자기가 허위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이재명 운전기사 그 50대 아재 뭐 그런 얘기 같은 것도 보면 다 구라잖아 보면은. 근데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변죽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계속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추종자들은 빠져나갈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아유 우리 김어준 잘한다 뭐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도 네. 이날 이제 아침이 되기 전까지 새벽에 돌아가신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국회의원 쪽 이제 정치인의 뭐 갑질이다 이렇게 막 소문났을 때 야 우리 쪽 아니냐 우리 쪽 아니냐 야 이거 입 다물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쪽 지역구가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강남이니까 예. 예. 막 고민 그러니까 되게 몸조심을 하고 있었다고들 해요. 손가락 안 놀리고 처음에. 근데 이 케이스가 저는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애초에 최초에 이게 그 프레이밍이 돼버린 게 권력자에 의한 어떤 갑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프레이밍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기호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뭐 유력한 법무법인 뭐 집안인가 그렇다고 뭐 그러면서 뭐 법무법인이라고 좀 변호사랑 싸워서 못 이기나 그런 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는 또 그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동네가. 이제 그런 소리죠. 또 누가 제가 보기엔 거의 지어낸 얘기가 가까워 보여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를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누가 또 이야기를 띄워가지고 그게 또 나돌고 있고 그걸 이제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인트로에 그 댓글 하나 달았잖아요. 이찍 타령하는, 이 상황에서 이찍 타령하는 거. 네네. 그거랑 사실은 그 생각하는 기제가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악마화 시켜놓고 그게 이 새끼가 정말 나쁜 새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믿고 싶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그 의심이 가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이용하려고 이런 허위 사실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관심을 글로 끄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적과 아군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악마화시켜가지고 악마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안을 보면서도. 네네. 자, 그래서 뭐 가짜뉴스 행위 이 정도로 해보고 그다음에 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다루지 않아도 그동안 언론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뭔가 좀 윤곽에 보이면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얼마 전에 어느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초등학생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뭐 사건과 팔이 부러졌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교권에 대한 추락한 교권에 대한 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이게 공격받고 있어요. 바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 거의 이제 한 10년이 조금 더 10여 지났나? 년이 됐죠. 대략 그러니까 그 최초 인권 조례가 이제 제정된 게 경기도였거든요. 그게 2010년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2010년부터 따지면 지금 13년이 되는 거지만은 이게 경기도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그다음에 2년 뒤에 뭐 서울에서 발의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발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지자체별로 달라요. 근데 이제 대략 보면은 뭐 그러니까 서울 2012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권조례가 뭐 그럼 과연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교권이나 혹은 학생 인권 그런 것들이 좀 진전된 바가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 2006년이에요. 당시에 이제 민노당 쪽에서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에 이건 이제 뭉개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민노당이 다시 또 그 2006년 법안을 수정해가지고 청소년 인권법을 재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가 됐어요. 이후에 이제 2009년에 그 김상곤이 경기교육감 출발을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자기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경기교육감 당선되고 나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경기도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게 최초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했던 사람이 그 광노현입니다. 잠깐만. 2010년 경기도 의회면은 이때는 김문수 아니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근데 경기도 의회가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왔던 상태였어요. 의회가. 그래서 맞네. 그래서 통과됐어요. 이 당시에 보면.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인권조례 이제 뭐 주요 이제 그 축이라고 하면은 김상곤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네. 광노현 그다음에 조희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는 2010년에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12년에는 서울 주민 발의로 이제 이게 인권조례가 제정이 돼요. 아, 네네. 근데 주민 발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진보 시민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후에 이제 뭐 지자체별로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전면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주민 발의로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됐듯이 주민 발의로 폐지하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 발의로 폐지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서희초교 사건이 터지고 나가지고 좀 더 이제 그 폐지 쪽으로 탄력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 인권조례 내용은 뭐냐 이것도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뭉뚱그려서 보자면은 뭐 제일 이제 근본적인 게 체벌 금지,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요. 네,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는 거. 네. 간접적 체벌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체벌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법을 통해서 한번 금지를 시켜놨을 거예요. 아예. 네네. 근데 이제 간접적 체벌도 아예 이제 못하게 그렇게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복장 두발, 뭐 용모에 대해서 이제 제한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요것도 이제 지역별로 다른데 어떤 데는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거는 휴대전화를 부분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업 중에 쓰는 거는 제한할 수 있다. 네네. 하지만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그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휴대전화 자체를 휴대전화 소지하는 게 어떤 불법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학교들이 보면 등교할 때 휴대전화 싹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이제 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 규정 같은 경우는 잘 안 지켜지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학생이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양심 종교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차별 금지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요 차별 금지 규정을 보면은 이 학생 인권 조례에 참 많은 그 진보 시민단체 조직들이 관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 금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게 되게 길거든요. 네.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국가,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출산, 가정환경,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거 이제 그 성소수자 단체 같은 데서 이 조항을 많이 이제 그 추진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생리로 인한 결석이나 수업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 이건 이제 여성 단체 쪽이라고 딱 눈에 딱 띄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네. 생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뭐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다. 그다음에 또 뭐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의 근로권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노동교육, 노동권 교육, 인권 교육 매년마다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 정책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 보장.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에 이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뭐 학생 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도 이제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런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은 또 100명 이내의 학생 참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서 항상 학생 인권 옹호관을 둬야 한다. 이게 그 이제 직책을 신설해가지고. 사람을. 네. 네. 이 정도가 이제 그 개략적인 인권조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틀린 말은 별로 없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지금 조례로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사실은 좀 그 많이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차별 같은 거는 차별금지법 만들면은 학생 인권 조례 인권 조례 굳이 이런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끼워 넣은 게 아니냐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 뭐 그냥 뭐 다 만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후퇴됐다 그렇게 보기는 저는 뭐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보면은 뭐 야간 자력습이나 뭐 소지품 검사 같은 거 혹은 체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권이랑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로 학생 측의 입장을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교권 쪽에 교권을 어떻게 그 선을 그어서 보장하는 규정도 교권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 인권이 강화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권에 관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네, 이게 올해 나왔던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네네. 이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은 전북교육청에서 네네. 입수한 자료예요. 네. 이게 최근 이제 2년,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네네. 이 기간 동안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전라북도 내 교권 침해 사례가 총 166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네. 이제 이 교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그 교원노조 쪽이었나 그쪽에서 이제 그 사례집을 모아놓은 걸 하나를 봤었는데 이건 좀 대본에 인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네네. 인용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이 166건 중에 150건이 네. 재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90% 사례 중에 90% 정도가 그런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102건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39건. 네. 그다음에 초등학생의 경우가 이제 8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예, 유형별로는 뭐 다양합니다. 모욕을 한 게 있고 네. 그러니까 모욕과 명예훼손 이런 네. 게 있고 그다음에 상해 폭행도 25건이나 되고요. 네네. 성범죄가 22건. 재학생이 교사한테. 네. 그다음에 협박이 4건.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중에 이제 모욕에 대한 뭐 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하면서 기강 잡고 난리야. 난리는 제가 순화한 겁니다. 네. 네. 뭐 지랄이야 정도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야 이런 말 아무렇지 마치 그 촉법소년 마냥.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두 개가 맞물려서 그래요. 이 학생인권 조례랑 촉법소년이랑 이게 맞물리니까 애들이 이제 거칠 게 없는 거지. 네, 어떻게 굴러가는지 시스템을 아는 네. 거지. 그러니까 못 건드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긴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은 머리 잘 굴러갈 때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북 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은 이제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는데요. 학생 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이제 체벌이 사라지고 자발적 의사 표현이 보장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향상된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네. 그러나 일부 학생은 교사들이 잘못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조차 폭행이나 성범죄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켜야 할 책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는 인권에 대한 부분만 상세하게 있고 책무, 그러니까 교사의 책무겠죠. 이 경우에는 네. 책무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교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교육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자신들의 학생 인권 조례만 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제에 응하지 않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교권 강화를 위한 어떤 그 법안 같은 걸 이제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네. 근래에도 보면은 그 작년 8월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교권 침해를 막는 취지의 어떤 이제 그 법안, 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 이제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 조항 중에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생기부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교권 침해를 학생이 저질렀을 경우에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거부했다고 해요. 뭐 이거를 또 이중처벌,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생기부까지 남기는 거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 벌 받았으면 전과 기록도 안 남기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학생이라서 과하다는 건지 어린 아이들한테 입장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교권에 관한 조항이 저는 필요하다 보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네네.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북힘에서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학부모랑 선생이랑 충돌해가지고 교사랑 네. 충돌해가지고 학부모가 만약에 뭐 고소나 고발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정당한 교권 집행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교사한테 면책권을 준다. 이런 법안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만 그 면책권을 줄 만한 그 교육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 시켜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법으로.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법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식의 그 악순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네. 이 악의 고리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이것도 좀 구세대적인 그 단지 학생이 약자다. 그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현실을 직시하고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만 저는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악이냐 하면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어긋나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악으로 보고 이걸 뭐 폐지안에 만에 그럴 게 아니라 교권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 교사의 관점도 같이 이제는 논의돼야 될 때가 네, 왔다.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들의 갑질로부터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모든 또 학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으니까. 네, 은근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두 명만 있어도 한 반에 한 명만 있어도 교사는 힘들죠. 그렇죠. 네. 네네. 진상 한 명만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호 조치는 필요하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님 소식을 짧게 봅시다. 지금 저희가 녹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그 김은경 개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아주 반박을 제대로 하셨어요. 네. 뭐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김은경의 개소리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이게 이낙연 총리님에게 어떤 그 당 분열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빌드업으로 저는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근데 이제 서른 의원이 이제 반박을 하셨죠. 이거 서른 의원 반박도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욕적입니다,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한테는 그렇죠. 상당히 모욕적일 수 있죠. 네가 쥐뿔 뭐 민주당에서 아는 거나 있나? 그래서 야, 내가 가르쳐 줄게.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고 와. 그리고 너 이낙연 총리한테는 꼭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되게 네. 이제 세게 일침을 하신 거죠. 이건 되게 이제 저는 서른 의원을 이 점에서 이제 높게 평가한 게 말도 굉장히 바른 말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거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김은경이 이따위 소리를 해도 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그러기 힘든데 서른 의원이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좀 더 서른 의원보다 체급이 더 낮은 누군가 했어야 했는데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서른 의원이 나서가지고 하신 건데 그래도 잘 하셨다. 네네. 이거 사실 뭐 이제 백총도 그 얘기했던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거 소장문 칼 가지고 닭 잡은 격이거든요. 체급이 안 맞아서. 네. 자, 그리고 이제 연명해동 아시다시피 불발됐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날짜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 잡았다고 네. 내가 했잖아.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 개딸들이 지금 더 지랄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막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당대표인데 왜 평등원이 자꾸 당대표 만나달라고 그러냐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당대표가 만나달라고 하는 거라고. 서로 관계도 뭐 뒤틀고 또 이낙연 총리 또 출당시켜야 된다고 또 뭐 당원 페이지에 또 청원 올렸더라. 얘네들 무조건 출당이야. 얘들 뭐 쫓아내. 쫓아내면은 우리는 좋아. 자, 이제 18일 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과거 지지자 추정 인물의 위협당해 경찰 고발해가지고 이제 피습 당할 뻔했다. 연 총리님이 15일 날 서울시내 모처 예식장 근처에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사실관계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신경민 의원님이 이 말씀하신 거를 황작가 TV에서 이제 황작가님이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 아마도 모색거대한 그쪽 네. 단톡방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경민 의원님이 올리신 거래요, 내용이. 요걸 이제 보자면은 이 피습자는 서울 거주자인데 구체적인 거주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네. 이 사람이 신길동 조기 축구회에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평이 안 좋고 좀 민원도 많고 이상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경계 깊이 인물로 이제 이미 이제 찍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이제 1억 원을 이낙연 후보에게 뭐 후원했다 그랬나? 그래서 네, 본인이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뭐 1억 같은 거 택도 없는 소리가 전혀 없다. 네, 사실무근이고. 사실무근이고 그다음에 기사에서 이낙연 대표 이낙연 총리는 지지자라고 기사가 떴는데 지지자도 아니다. 사실은. 지지자도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06년도에 이낙연 총리 폭행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네. 네. 그런데 2014년 지선 때 본인 주장에 따르면은 지선 선거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그 전북이랑 서울 오가면서 자기 사비도 많이 썼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 선거운동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그다음에 이제 그 총리님이 이제 그 도지사 되시고 난 이후에 이 양반 동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총리님한테 청탁을 했는데 당연히 단칼에 잘리죠. 네. 그 이후에 이제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님 그 종로 출마 때 2020년 종로 출마 때 좀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이상한 주장으로 조선일보한테 이제 어떤 그 악의적인 폭로성 기사를 하나 써달라고 조선일보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거 받아 물려고 보니까 너무 택도 없는 소리라 가지고 그냥 컷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열린 공간 같았으면 바로 썼을 텐데. 그러니까 열공이 같아야지. 이 뜰바이가 몰랐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그 21일 날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행보가 있었죠. 그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분 빈소에 이제 방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연말 오후에는 그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대사에게 네. 책도 한권 대한민국 주시고 생존 전략을 네.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 영국 그 음식 맛있는 거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맛있는 걸로 준비하죠. 영국 애들이 영국 전통 음식 먹이겠습니까? 아니 좀 그래 그 봉란인데 좀 좋은 거 좀 대접을 해야지 영국 대사 못 믿겠어. 책 들었더니만 그 사인하려고 네임펜 같은 거 내오고 말이야. 영국 대사 좀 잘하라고. 네. 한국말도 잘하신다고 하던데. 이번 주는 약간 분량 조절의 실패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네, 못다한 내용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 주간 이슈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좀 지겨워서 그래요. 매주 이재명을 까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살짝 벗어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뭐 현안으로 아마도 몰라. 다음 주에 무슨 이야기할지 우리도 몰라. 모르죠 뭐. 네, 어쨌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만카카 댓글 이벤트 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